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저희가 딱 5시 32분인데, 이 시간까지 들어오신 분을 다 정시에 들어오신 분으로 간주하여, 예, 여기 명단에 있는 56분의 분들 다 축복받으실 겁니다. 저희가, 제대로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막간을 이용해서, 줌 사용법이라든가 미팅 얘기를 제가 먼저 안내를 드리고요. 그 사이에 들어오는 분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워낙에 이 국제 상거래도 요새는 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셔서 제가 더 이상 가르쳐 드릴 게 없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다시 한번 줌 사용법을 저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줌에는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프로필 사진을 좀 착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못하시는 분들은 말고 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처럼. 그리고 어떤 상태의 줌 미팅이 가장 그 좋은 것이냐 하면 이런 상태에서 요 밑에 여러분들의 줌 미팅 제일 왼쪽 하단에 보면 뮤트라고 되어 있죠. 요 뮤트가 있고 바로 그 옆에는 이제 비디오, 스탑 비디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요 뮤트는요, 이렇게 가입표가 돼 있으셔야 돼요. 빨간 마이크에 이렇게. 이게 이렇게 켜 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사운드라든가 그 소음이 이 강의 도중에 다 들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에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뮤트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카메라는 여러분들의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오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채트라고 있죠? 요 부분에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 있으시거나 무슨 뭐 잘 안 들리다거나 그런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요 부분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얘기하지 않으시고 요 올려주시면 저희가 중간에 강의를 끊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줌 사용법을 이미 아셔서 저희 옥타는 저를 뮤트시키셨네요. 이렇게, 예, 저는 뮤트하면 안 되고요. 아이폰이나 갤럭시 패밀리는 없으시더라고요. 아이패드라든가 또는 줌 유저어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 것으로 판명되는 이런 이름은 없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름을 확인할 줄 몰라서 그러실 수 있으시니까요. 요 부분은 어떻게 돼 있으시냐 하면 저희 그 제 얼굴이 나오는 요 상단, 지금 제 얼굴이 나오는 요 상단에 뮤트 옆에 점점점 3개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그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란이 나오세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란이 나오니까 그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란에서 본인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지금 많은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름과 지금 제 이름을 보시면 서현옥 미국 LA 이렇게 돼 있죠. 순서는 상관없어요. 뭐 지역을 먼저 쓰셔도 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 저희가 출석 체크할 때 무척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줌 사용법을 아셔서 저희 옥타에서 하는 무역 아카데미에 크게 착오는 없었으나 그래도 역시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 나도 모르게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니까 모든 분의 그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 부분 다시 한번 저기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뮤트 시키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지금 왼쪽 화면에 그 저를 빼놓고 다 빨간 마이크에 화살 저기 이렇게 슬래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오늘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가 그 지난번에는 입학식을 하기 때문에 1강은 좀 대충 하시겠지라고 하는 저희의 편견을 깨버리고 저희 김진정 변호사님께서 아주 고밀도의 수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첫 수업부터 그냥 퀴즈를 내시다니. 예.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은 우등상과 뭐 여러 가지 이 혜택을 드리고자 제가 정확히 5시 45분에 스크린샷을 해서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도 출석 체크할 거예요. 다 사진 찍고.
근데 5시 45분에 계신 분, 어떤 분이 안 계셨는데 끝에 계신 분은 뭘까요? 지각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마 마이너스 감점 1.6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의 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저희 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관세 영사이신 최봉규 영사님을 모셨습니다. 최봉규 영사님께서는 한국 관세청에서 일을 하셔서 뭐 본인은 아니시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관세의 달인이시군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관세가 무척 중요하죠. 그 전 세계의 유통을 그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요건 중에 하나가 관세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미국 시장이 유통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연관된 게 관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무역 분쟁에서 가장 많이 손쉽게 사용하는 것이 관세입니다. 그만큼 관세의 문제는 저희 무역인들에게 무척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오늘 최봉기 영상님께서는 이분이 공무원이시잖아요. 그 무슨 얘기를 하실 거냐? 관세의 교과서 그리고 물류의 분류의 교과서를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공무원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분에게 융통성은 바라지 마세요. 그냥 기본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뭔가 변형을 하려면 제대로 기본을 기초를 다진 후에 변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의 그 얘기를 잘 노트해 두셨다가 어떻게 하실 건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면 되고요. 저희 시간에는 다 그 통관하시는 일을 직접 하시는 분들 나오실 거니까 실무와 어떤 융통성에 대해서는 그분에게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기본을 알아야 하는지라 오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아마 지금 퇴근 이미 하신 시간일 것 같은데 저희 옥타 LA의 무역 아카데미를 위해서 이 시간을 내주신 최병구 관세 영사님을 초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최봉규 관세영사라고 합니다. 예, 저는 공무원이고요. 공무원 중에서는 그래도 좀 재밌는 편이라서 그렇게 딱딱하지만은 않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김진정 변호사님 강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대표해서 인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김진정 변호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뭐 여러 번 들었지만 너무 강의를 잘하셔서 바로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도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 세계에서는 나름 재밌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봉규입니다. 관세와 품목분류 강의 세션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 커리어의 대부분 전체죠. 직장생활 처음 시작을 대한민국의 관세청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관세청에서 여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으로 파견을 외교부로 나오게 되었으니까 모든 커리어가 관세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정말 관세와 품목 분류를 잘 아냐라고 여쭤보시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십 년간 30년 가까이 이 분야만 파서 실무 현장에서 많은 케이스들을 겪어보신 워낙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이 세션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통관과 품목 분류 관세 쪽에 필드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쩌면 필드에서의 전문성은 저보다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저는 이제 뷰 포인트를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는 분의 관세와 품목 분류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지식도 없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큰 스트럭처를 말씀드리고 제너럴 아이디어라든지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는 이런 시간으로 활용을 해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 품목분류 관세라는 것은 통관, 클리어런스 신고를 대행하는 커스텀스 브로커 분들과 그리고 그 품목분류 그리고 가격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해당 국가의 세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100% 옳다라고도 말씀을 못 드리죠. 그러니까 해당 세관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 강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와 품목분류가 어떤 개념이고 어떤 점에서 중요하고 무역 환경에서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자리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2021년에 기사고요. 여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으로 오기 직전에 이제 예, 관세청장님 비서관으로 있었습니다. LA가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이잖아요. 예, 청장님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우선 관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란 어, 한 나라에 반입하거나 한 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 물품에 대해서 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의미를 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관세 커스텀스는 옛날부터 행해진 관습적인 지불 커스터머리 페이먼트에서 유래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뭐 수출세도 있었고 통과세도 있었죠. 뭐 수입세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수출세와 통과세를 채택하는 국가는 거의 없고 수입세를 대부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를 도출할 때는 과세 가격과 관세율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세 부과의 4대 요건은 과세 물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 그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있겠죠.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수입자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율과 과세 표준 이 네 가지가 관세 부과의 4대 요건인데요. 관세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과세 가격과 관세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과세 가격은 관세 평가, 가격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관세 평가는 각종 거래 내용 및 가산 요소, 공제 요소 등을 고려해서 수입 물품에 부과할 관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의미를 하는 것인데 오늘은 관세와 품목 분류이기 때문에 이 관세 평가에 대해서는 깊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뭐 인보이스 상에 기재된 가격을 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부분 인용이 되는데요. 뭐 그게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기는 합니다. 뭐 그 부분은 뭐 레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깊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관세를 도출하는 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세율입니다. 품목 분류가 여기 관세율과 관련돼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품목 분류를 통해서 각 나라의 관세율이 정해지고 이 몇 프로의 세금을 부과를 할 것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뭐 심플한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세율 8%, 인보이스상 물품 가격 10,000달러, 보험 없고 운송비도 없고 고시 환율이 1달러당 1,120원인 경우에는 10,000달러에다가 환율 1,120원 곱하기 8% 해서 관세는 89만 6,200원. 이렇게 매우 심플한 케이스인 경우에 이렇게 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세상이 항상 이렇게 쉽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죠. 물론 품목 분류부터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품목 분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다들 잘 아시죠? 뭐 랩탑, 미국에서는 랩탑이라고 부르고 노트북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노트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콩글리시여서 미국 사람들 못 알아듣죠. 네. 하지만 품목 분류의 세계에서는 이거 뭐 노트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품목 분류에 따라서 번호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한국 품목 분류에 따르면 8471-300000 예, 이 번호로 분류가 됩니다. 노트북이 아니라 랩탑이 아니라 이 번호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예, 플레이스테이션이죠. 이것도 뭐 품목 분류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까 랩탑에서 번호로 매겼던 것처럼 9504 501000 이렇게 숫자로 불리게 됩니다. 품목 분류란 무엇이냐? 품목 분류란 무역으로 거래가 된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일률적인 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간략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품목 분류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 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 체계 HS에 의거해서 하나의 품목 번호로 분류하는 것으로서 국제통상상품 분류 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해 제약국은 HS 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 분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품목 분류 목적이 뭐냐 이걸 말씀을 드리자면 전통적으로는
물품별로 관세 또는 내국세 세율을 규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러니까 뭐 번호로 세상에 이 트레이드가 되는 무역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상품을 번호로 분류를 하면 그 세금을 매기거나 이렇게 분류를 하기 굉장히 편하잖아요. 이런 과세 목적이 과거에는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과세 목적보다 물품별로 관세 또는 내국세 세율을 규정하는 거 이것보다는 통계, 운송, 보험, FTA 원산지 등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요성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강의 후반에 또 말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목분류 제도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러한 형태를 취했던 것은 아닙니다. 품목분류 제도는 교육 물품의 다양화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이 복잡해지면서 복잡하고 방대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그 게임을 한 세대인데요. 예전에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을 보면 과거 교육이 인접국 특산물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고 이 경우에 품목이 생필품, 사치품 등 좀 구조가 좀 단순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선박이 발달하고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해상 루트가 개발되고 교육국이 확대되고 산업혁명과 무역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재 전 세계는 분업화가 되었고 모든 품목이 교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공급망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가장 싸게 물품을 생산하고 포장하여 판매를 하는 비용 최소화 전략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했죠. 지금은 뭐 공급망 문제가 많이 나타나서 과거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전략이 이전과 같이 유효하지는 않죠. 지금 서부 항만보다 뭐 동부 항만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지금 노사 협상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안전성을 좀 더 추구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해외 저렴한 곳에서 생산 기지를 만들고 원료, 관재료를 공급받아서 제조해서 판매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과 상품의 복잡한 품목 분류의 방대화를 야기했습니다. 예, 품목 분류 연역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역 상품의 분류 역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1931년에 제네바 관세 품목표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1차 세계대전에 승리한 연합국 주축으로 설립된 뭐 국제연맹에서 뭐 이런 걸 제정했는데 2차 세계대전으로 국제연맹이 와야 돼서 제 역할을 못했고요. 1959년에 BTL 브라셀스 텔레폰 노먼클래처 예.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은 유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셜 플랜을 발표하고 유럽은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CEEC 즉 유럽경제협력위원회 조직을 구성했고 관세 동맹을 연구하기 위해서 관세위원회 CCC를 조직하여 국제연맹에 맞는 과거 제너럴 노멘클래처를 수용하고 발전시켜서 BTN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1975년에는 이씨가 발전하면서 이씨 공동체 관세 율표가 작성되었고 CCC의 명칭을 딴 CCCN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CCCN은 유럽에서 만들어져서 유럽 중심이었고 이에 따라서 미국, 캐나다 등은 독자적인 분류 체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류 체계 차이점은 무역 장벽이 돼서 새로운 분류 체계 필요성으로 만들어졌죠. 이게 품목 분류의 아까 말씀드린 목적에서 과세 목적이든 통계 교환이든 이게 국제적으로 모든 체약국들이 같은 체계를 써야지만 이게 효력을 발휘를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1975년에 나온 이것까지는 한계가 있는 품목 분류였다. 분류 체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88년에 드디어 하모나이즈 시스템 HS 코드가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입장을 반영해서 새로운 품목 분류 체계를 만들어졌고 이게 현재의 HS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기존 CCCN의 4단위 수준에서 6단위 수준으로 세분화하였고 관세, 통계, 운송, 보험 등 무역 관련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HS
품목분류 HS 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HS 협약의 정식 명칭은 공식 명칭이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약칭으로 HS 컨벤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협약은 CCC의 주관하에 국제무역 촉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1988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발효된 것입니다. 여기서 CCC와 WCO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CCC는 관세협력 이사회로서 공식 법정 명칭이고 WCO는 CCC의 워킹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HS 협약은 전문, 본문,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EU, 일본, 캐나다, 중국 등 180여 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국은 이 HS 협약에 따라 관세 율표 그리고 수출 통계 분류표를 HS 품목 분류표와 일치시킬 의무를 가집니다. 네, 이 HS 협약의 제정 목적은 뭐 앞에서도 말씀을 뜨문뜨문 드리긴 했지만 이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선 가장 근본적인 목적으로는 국제 무역을 촉진함에 있습니다. 이는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무역 서류 표준화를 통한 자료 교환을 촉진하는 표준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통일 체계를 만드는 품목 분류표의 기능, 무역 통계 수집 비교 분석에도 효용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술 무역 양식 변화의 최신성을 확보하는 등의 변화 대응도 가능하게 해서 국제 무역을 촉진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이한 분류 체계화에 따른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용 가능한 다목적의 품목 분류를 제공하는 목적 또한 존재합니다. 제가 한국관세청에 근무를 할 때 국제 회의를 해보면요, 나라마다 이제 어떤 이 A라는 나라에서는 B만큼의 수출을 C 나라로 했는데 C 나라에서는 수입이 그만큼 이 통계가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게 HS 협약에 따라서 코드를 정확하게 사용하면 이런 통일 체계가 있고 나라마다 이게 무역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정확하게 체계가 잡혀서 통계 관리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출하고 얼마나 수입을 하는지 어떤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어,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 나라가 한 국가가 어떤 정책 수단을 쓴다 이러한 정책적인 판단도 가능할 것이고요. 각 모든 나라가 유사한 동일한 HS 그 품목 분류표에 따라서 수출 수입을 하기 때문에 무역 현장에 있으신 모든 기업들과 뭐 관세사 통관사 분들도 여기에 따라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WCO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국의 마샬 플랜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 CEEC를 만들었으며 CCC를 구성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CEEC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로 발전했고요. CCC는 관세협력 이사회 즉 현재 WCO로 발전했습니다. 이 WC의 기능은 아래 세 가지 큰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요. 우선 오늘 강의 내용인 품목 분류와 관세 평가, 원산지 및 통관 관련 제도를 최종적으로 국제기구로서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 WCO가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총회와 정책위원회, 그리고 각 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품목 분류의 경우에는 HS위원회에서 참여국들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품목 분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격 같은 경우에 과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품목 분류의 국내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의 결정 절차와 국외 국가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결정 절차는 한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미국과 다른 나라들도 아마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수입 신고자가 수입 신고를 세관장에게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고 품목 분류에 대한 세율로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우에 품목 분류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신고자가 A라고 품목 분류를 신고를 했는데 세관장이 A 아닌데
A라는 세율보다 더 높은 B라는 품목 분류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이견이 발생하게 되죠. 이 경우에는 이제 신고자의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 한국에는 이제 관세평가와 품목 분류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이 독립기관으로 따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품목 분류를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그러면 이제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분류원 협의회를 통해서 여기서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분류원 안에서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관세청의 본부, 그러니까 품목분류위원회, 여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국내에서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제적으로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 이 경우에는 WCO로 질의를 하게 되고요. WCO로 질의를 하게 되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HS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때는 2009년입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가 아니죠.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거나 구글 맵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게 없을 때입니다. 이때는 폰이라는 셀룰러 폰이라는 게 그냥 통화와 문자를 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죠. 이때 한국에서는 DMB 폰, 즉 TV를 핸드폰으로 수신하여 볼 수 있는 핸드폰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럽, 독일에서는 이게 과연 폰이냐 아니면 TV 수신기로 보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셀룰러 폰으로 보는 게 봐서 품목 분류를 하는 경우에는 국제 IT 협정 WTO에 따른 IT 협정에 따라서 관세율은 0%였습니다. 근데 TV 수신기 그러니까 DMB 여기 이제 TV 및 라디오를 방송 손쉽게 즐기는 DMB 기기들 이런 DMB의 기능을 좀 더 메인으로 봐서 TV 수신기로 품목 분류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율이 그 당시에 14%였습니다. 이게 뭐 한두 대에 해당되는 경우 같으면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수십만 대, 수천만 대를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세율 14%라는 거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죠. 당연히 과세 당국인 독일 관세 당국은 해당 이 DMB 셀룰러 폰을 TV 수신기로 품목 분류를 했습니다.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뜯어내야 되니까 당연한 것이었죠. TV 수신 기능이 있고 이게 더 메인이라고 봤으니까요. 하지만 해당 셀룰러 폰을 수출하던 우리나라 기업은 이 기기의 주된 기능은 통화와 문자를 할 수 있는 핸드폰이며 관세율은 0%다. DMB는 이게 부가된 기능일 뿐이지 이 기기의 주된 기능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품목 분류 논쟁은 결국 WCO의 결과까지 질의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 최종적인 유권 해석 결과는 주된 기능을 하는 핸드폰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간 품목 분류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에 WCO에 품목 분류 질의를 할 수 있고요. WCO에는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최종 유권 해석과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각 국가의 세관 당국에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WCO가 이 품목 분류 이견에 대해서 0%다. 핸드폰으로 본다라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관세 당국이 몰라 난 14% 이게 TV 수신기야라고 하면 WCO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WHS 협약 체결국 여기 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은 이 결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죠. 그래서 따릅니다. 일부 최근에 이제 잘 따르지 않는 국가들 몇 군데 국가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선 사례의 국가 간 HS 코드 분쟁 해결 절차는 당사자 간의 우선 교섭에 의해서 해결될 수도 있고요. HS 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이사회에 상정해서 결과가 공고되는 이런 절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품목 분류에 어떻게 보면 이거 제너럴한 이런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HS 품목 분류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S는 통칙, 부, 류, 호, 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칙은 이 HS 품목 분류표를 해석하는 기본 원칙을 정해놓은 걸 의미합니다. 사실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릴까 하는 생각들도 좀 해봤어요. 근데 뭐 사실 이 부분은 관세사로서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업으로 삼으시거나 세관에서 근무하시지 않는 한 특별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뭐 이 부분은 어 그 업체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통관사, 관세사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세관과 이게 협의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다만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품목분류의 개념 어떻게 대충 본다. 이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까 통칭을 말씀드렸고요. 부는 총 21개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동물성 생산품, 식료품, 광물, 뭐 플라스틱과 고무, 뭐 가죽, 목재, 뭐 이렇게 아주 크게 러프하게 잘라놓은 건데요. 이거는 무역 가능한 모든 물품을 큰 틀로 21개로 챕터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은 부보다는 이 류, 요 1류에서 97류죠. 여기부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HS 코드를 보시면 구성을 보시면 류는 HS 코드의 첫 두 자리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87 자동차 이렇게 제가 뒤에서 다른 품목 분류표도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87류는 자동차에 관련된 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호는 앞에 두 자리 류를 포함한 요 네 자리 자동차를 좀 더 세분화한 것이다. 요 네 자리 그래서 자동차에서 화물차로 내려오는 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호는 여기 화물차에서 5톤 이하 화물차, 5톤 이상 화물차 이런 식으로 또 그 화물차의 크기에 따라서 또 이게 분류가 될 수도 있고 또 국가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요 호를 또 소호라고 해가지고 6개 단위로 세분화한 것을 서브 헤딩 소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HS 코드 여기 6단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왜 6단위가 중요하냐? HS 협약에 따라서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6단위까지입니다. 이 7단위부터는 협약국이 각 국가마다 임의로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현재 10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한국과 다른 나라의 이제 관세율표를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2201, 10 해서 여기 보시 2201까지 6단위까지는 전 세계가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201, 2201 여기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로 하는 요 분명히 동일합니다. 2201까지요. 그리고 201, 10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10까지 광천수와 탄산수, 미네랄 워터스 앤 탄산수 여기까지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타 여기 기타라고 했는데 0000 이건 생략된 거고요. 여기 90까지 또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를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기타, other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남미 공동시장은 이 남미 공동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여기까지만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남미 공동시장에서는 여기 관세 율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8자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관세 율표를 보시면 10자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르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 놓았죠. 2201, 90, 1000은 얼음과 눈으로 보고 있고요. 2201, 90, 9000은 또 얼음과 눈이 아닌 또 다른 기타 이렇게 좀 더 세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시장 상황에 맞게 관세율표는 뒤에 8자리 또는 10자리까지 사용을 해서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요 예, 그 두 자리 HS 코드 첫 두 자리를 이게 속견표라고 합니다. 이 속견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 자동차 87 일반 차량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7 일반 차량 뭐 뒤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노트 랩탑 컴퓨터였죠. 84
랩탑 컴퓨터 같은 경우는 84, 1, 2, 3, 4 해서 보일러와 기계류, 기계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속견표 여기를 따라서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품목 분류를 찾아가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여기 랩탑 컴퓨터와 플레이스테이션을 사례로 말씀을 한번 속견표를 따라서 찾아가시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습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한국관세청의 법령 정보 포털이고요. unipass.customs.go.kr 슬래시 여기 뭐 제가 아까 보여드린 여기를 따라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를 따라서 들어가시면요. 뭐 한국 거는 또 나와 있고요. 한국과 연계돼서 이 품목이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분류가 돼 있고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국의 이 법령정보 포털, 관세청의 법령정보 포털에 어느 정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제가 여기서 미국의 법령 정보 여기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뭐 이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사이트가 워낙에 잘 돼 있어서 이걸 기반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 랩탑 컴퓨터부터 품목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랩탑 컴퓨터, 전기기기, TV, VTR 이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이게 아니라 여기 84 보일러와 기계류로 품목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84류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품목 분류를 러프하게는 대충 어느 품목이 어느 류에 어느 정도에 들어있다라는 감은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감을 알고 이게 진짜 어디였는지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84류로 들어오시면 호 네 단위로 이제 찾아서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여기 뭐 원자로, 보일러, 뭐 터빈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쭉 나와 있다가 밑에 보시면 네. 밑에 71, 8471까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 자료 처리 기계와 그 단위 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 매체의 부호 형태로 전시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 기계, 뭐 사실 랩탑 이렇게 딱 노트북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물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어떤 기계인지를 러프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뭐 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하게 분류되는 휴대용 자동 자료 처리 기계 중량이 10kg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 처리 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8471300000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랩탑 컴퓨터는 한국에서는 8471300000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는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핸드폰 IT 협정을 말씀드렸죠. 이 노트북도 뭐 IT 이거는 이제 네, 요 현재 이제 탄력 양어세 요게 먼저 우선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이걸 일단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여기 세율 적용 우선순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이트에요. 세율 적용 우선순위를 보시면 무슨 세율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보복 관세, 긴급 관세 뭐 쭉 나와 있고요. 여기는 FTA 이게 1번이 가장 우선하여 적용하는 거고 2번 이거는 FTA 세율이죠. FTA 세율을 두 번째로 우선 적용하고요. 세 번째는 WTO 일반 양어 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미국과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 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 세율에 따라서 0%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선 순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덤핑 방지 관세 뭐 이런 게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 쭉 나와 있는 세율에 덤핑 방지 관세 뭐 이런 내용들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한국과 미국이 교역을 할 때는 여기 한미 FTA에 따라서 0%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목 분류를 보시고 한국의 사이트를 보시면 이게 한국에서는 세율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이렇게 보는 방법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기 국가별로 쫙 나와 있죠. 전 세계에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나라들의 자료를 다 구해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은 거기 때문에 뭐 신빙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도 미국의 여기와 동일하게 봤는데 세율이 동일하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 미국은 이 랩탑 컴퓨터를 한국과 달리 8471300100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0100이고 기본 세율은 프리 이렇게 나와 있었죠. 뭐 여기 원문에도 어떤 품목인지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8471300100 미국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어떻게 들어오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요. 트레이드 눌러보시면 여기 룰링 앤 리걸 디시전스 여기 들어가시면요. 여기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나중에 제가 여기 이 사이트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중에서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HS 코드를 세율표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이트고요. 아까 보여드린 여기와 동일하게 맞죠? 자, 그럼 여기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84 여기 챕터 84죠. 여기에 PDF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아까 본 8471 여기도 한번 찾아서 볼게요. 이거 굉장히 뒤에 있네요. 사실 84가 기계류와 관련된 이게 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품목이 이제 많고 복잡합니다. 예, 그 부분 이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471 네,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8471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프리 세율, 제너럴 일반 세율 프리 동일하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한국의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그 미국이든 한국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다 있다고 제가 개런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나 뭐 다른 지금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접속을 하셨는데 여기를 보셔서 뭐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참고하실 만한 정보는 여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 플레이스테이션 한번 가 보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다시 속견표로 넘어가 볼게요. 예, 여기 속견표 가면 속견표. 자, 요 플레이스테이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지고 노는 거죠. 가지고 노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시간을 때우고 즐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왕구, 운동용품 이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기기기, TV, VTR 이거는 화면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유사하긴 하지만 여기는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가보시면 여기 딱 나와 있죠. 바로 비디오 게임 콘솔과 비디오 게임기, 테이블 게임 연구나 실내 게임 연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요게 맞습니다. 요게 맞고요. 여기서 들어가 보시면 50105 비디오 게임 연구 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TV에 연결을 해가지고 게임을 하시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세율 우선 적용에 따라서 뭐 일반적으로 이게 다 0%다. 또 WC 협정세율 0%이기 때문에 대부분 0%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FTA 여기에서도 대부분 0%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수출한다. 한국에서 수입을 한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 여기 보시면 오락용 기계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어, 네, 뭐 이쪽에 이제 유사하게 이런 게임 연구 이건 아니고 제가 좀 약간 헷갈렸는데요. 미국 거는 요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이 노트북은 정확하게 미국 품목 분류를 봤는데 이 플레이스테이션은 제가 미리 대조는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비디오 게임의 콘솔과 그런 이유에서 이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이것도 세율이 프리죠. 그냥 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제가 품목 분류를 대충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품목에 대해서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품목 분류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된 건지, 어떤 분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HS 품목 분류표는 자연과학적 가공도별 분류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 원재료에서부터 상품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종류가 다양하면서 뒤쪽으로 오고 좀 더 세분화가 되는 거죠. 가공도 순으로 분류가 됐고 성분별, 용도별로 분류하는 이런 분류 원칙도 적용이 됐고요. 또 두 번째 HS 품목 분류표는 국제적인 공통 표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아까 제가 사이트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각 품목 분류표에 나와 있는 상품명이 동일하게 나와 있죠. 플레이스테이션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랩탑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보편성과 정확성을 갖춘 용어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술 용어는 ISO의 의견을 수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WCO가 벨기에에 위치하기 때문에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분류 체계는 원료에 따른 분류, 가공 단계에 따른 분류, 산업별 분류 체계는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벌써 6시 20분이에요. 제가 6시 반까지 시간을 배정을 받았는데 품목 분류의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 분류의 중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 관세율 적용, 제가 실제 이 사이트를 보여드리면서 이 품목에서는 관세율이 몇 %가 적용되는지, 관세를 계산하는 방법부터 관세율은 품목 분류에 따라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제1의 목적이에요. 수입 관세율 적용이. 근데 이 부분에 더해서 원산지 표시, 관세 감면, 수출입 요건, FDA 원산지 결정 기준까지 이 품목 분류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사이트를 가보면요. 이거 한국에서 자,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트북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7일 여기 들어가 보시면 노트북에 300000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 뭐 세관점 확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기계류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요건 확인, 그러니까 이제 FDA 승인을 받아야 된다. 기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계 관련된 승인을 해주는 수입을 허락해주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요건 확인들이 여기서 다 필요하다. 어떤 것들이 요건으로 필요한지도 쫙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네, 이게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지 뭐 수출입 공고 사항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예. 이러한 요건들이 또 품목 분류와 같이 연동이 돼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또 품목 분류에 따라서 FDA 세율이 적용되는 거 아까 보셨기 때문에 FDA 적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품목 분류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품목 분류의 적용, 첫 번째 관세율 등 적용,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각국의 관세율표에서 규정한 세율 이외에 WTO 협정 관세, 각종 FTA 협정 세율 등이 HS 코드별로 규정되어 있어서 여기에 정확한 품목 분류가 선행돼야만 해당 세율이 환율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면세, 내국세 과세 여부 등도 HS 코드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까지도 HS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쌀 같은 경우에 농가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쌀, 여기 경우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5%가 되는데 미추천 시에는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현미, 찰현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HS에 어떻게 수입 가능 여부, 세율 이게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품목 분류의 중요성에 감면 대상 물품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이제 완제품을 파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국의 경우에 관세 감면 규정에 의해서 수입 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각 감면 규정에서는 감면 대상 물품에 대해서 HS 코드로 한정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FDA 협정세율과 원산지 결정 기준이 품목 분류에 따라서 규정이 됩니다. 각 협정별로 FDA 적용 대상 관세율 원산지 결정 기준이 HS 코드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870210 그 국가마다 다 코드가 동일한 건 6개 요 호까지 소호까지 6개의 숫자까지 국가별로 다 동일하다고 했죠. 이 6개 호를 보시면 10인 이상 수송용 승용차 디젤 또는 세미 디젤일 것에 여기 있는데요. 한국이 맺은 싱가포르, EU, 칠레, 인도, 아세안, 미국, 중국, 뉴질랜드 원산지 결정 기준 이렇게 다 다릅니다. 요거는 품목 분류에 따라서 내가 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몇 번인지 우선 파악을 하시고 그 품목 분류에 따라서 각 협정 한국이 맺거나 미국이 맺은 협정 별로 품목 분류별로 이게 원산지 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따로따로 조회를 해보셔야 아는 거죠. 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입 코드 요건 등의 적용, HS 코드에 따라 다른 기관의 인증 필요 여부 등이 결정되죠. 아까 노트북에서도 노트북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계류이기 때문에 한국의 다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으셔야 한국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원산지 표시도 HS 코드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과 품목별 적정 원산지 표시 방법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뭐 이 정도로 품목 분류에 대해서 러프하게 기본적인 개념 어떻게 적용을 하실지 본인 또는 본인의 기업이 취급하시는 물품이 어떻게 품목 분류가 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통관사, 관세사와 해당 세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가집니다. 근데 막 수입 신고했다가 나중에 세관에서 이 품목 분류 잘못돼서 너 이거 지금까지 0%로 세금 신고했는데 이거 아니고 10몇 %야. 거기에다가 너 잘못 신고했으니까 가산세까지 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기업에 타격이 많죠. 이 경우에 어떻게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심사라는 게 있어요. 어드밴스 룰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도 한국도 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분명히 운영을 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사이트도 들어가서 그 사이트를 제가 지웠네요.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트레이드의 룰링과 리걸 디시전스 여기로 들어가시면요. 여기 어떻게 여기 룰링 여기 나와 있습니다. 품목별로 사전 심사를 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 분류가 나 자신 없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는 품목이다. 이 경우에는 세관에 먼저 사전적으로 법적인 해석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구를 해서 미리 그 품목 분류를 받아 놓으면 나중에 그게 바인딩이 돼서 이 세관에서 너네가 이렇게 사전 심사를 해서 나한테 결정을 해줬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딴 말을 못해요.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좀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제가 홈페이지를 보여드렸을 때 본인이 취급하시는 물건의 이 사전 심사를 받기도 약간 애매하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미국에 수입하신 경우에는 미국 통관사 관세사들이 이 룰링 사전 심사를 또 대행을 해서 해주기도 하고요. 또 그것보다도 내가 좀 러프하게 알고 싶다. 이 경우에는 여기 커스텀 룰링 온라인 서치 시스템 여기에 따라 여기를 들어가셔서 품목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써주시면 그 기존의 이 물품들 그 서치하신 물건을 기존에 어떤 식으로 품목 분류가 되는지 그 레코드를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좀 더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사전 심사뿐만 아니라 한국도 사전 심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따로 또 이제 또 제가 검색을 해서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계속 네, 여기 보시면 품목분류 사전 심사 신청 뭐 아까 여기서 보여드린 여기하고 동일한 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서 나와 있죠.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수출입 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 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 회신 제도입니다. 네. 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안정성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8분인데요. 정확하게 시간을 잘 지킨 것 같아요. 예, 화면 공유를 끝내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네, 강의는 마치도록 할 거고요. 네, 원산지 개념,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원산지 개념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원산지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요. 이 나라에서 이 원산지 개념은 이게 아까 품목 분류별로 원산지가 달라요. 어떻게 보시면 여기 요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원산지 결정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료가 어디서 나왔다. 뭐 품목마다 이게 협정마다 이 원산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다 해석이 다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원산지가 어떻게 결정되는 거는 이게 55% 영내 부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거. 그러니까 호가 달라지면서 영내 그러니까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가정을 해볼게요.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출돼서 한국이 수입을 한다라고 할 때 호가 다른 재료로부터 생산되면서 원재료죠. 원재료로 생산되면서 싱가포르에서 영내 부가가치 뭐 이게 뭐 노동력이든 자금이든 이런 부가가치가 싱가포르에서 55% 이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진 경우에 한국으로 올 때 한국에서 이건 싱가포르 산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세안 여기 보시면 45% 이상의 영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세안의 나라들에서 부가가치가 45% 이상이 만들어지면 이건 아세안의 원산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원산지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게 화면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지금 화면 공유 중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화면 공유 안 하고 계십니다. 네네네. 네, 원산지 개념은 이건 협정별로 보셔야 되고요. 협정에서 어떤 식으로 원산지가 그 나라의 원산지다라는 걸 인정하시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이게 어느 나라의 산이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전 심사 신청을 하면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뭐 일반적으로 1달에서 3달 정도 걸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거 다른 것도 여쭤보셨는데요. 한국에서는 무관세로 수입 소고기를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하셔서 수출 협상 가능하신지요? 네, 최근에 2015년에 최근에 이제 미국과 FDA 재협상을 해가지고 타결을 했죠. 그것처럼 그런 하나의 물품의 관세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지리한 협상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 한 물품만을 가지고 타겟팅을 해서 딱 바꾼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국가 간의 협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년, 2년 이렇게 걸립니다. 제가 한미 FTA 재협상 때 협상 일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협의 부분이 있으신지요?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산업부에서 이거는 산업별로 이제 미국도 이제 트레이드 리포트를 내죠. 이 나라의 산업별로 수요를 발굴을 한 다음에 이게 나라 대 나라로 굉장히 지리한 협상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나라별 협상의 경우는 내가 친구랑 뭘 하나를 해준다라고 할 때는 친구도 나한테 뭐 하나 해줘야 되잖아요. 국가 대 국가의 이거 세율 협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포기를 하면 하나를 얻는 게 있고 이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FDA 제협상 1년 반, 2년 이렇게 걸렸어요. 예, 그 부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30분 넘었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진정 변호사님이 강의에 비해서 굉장히 예,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쥐어짜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 강의부터는 좀 더 실무에 정통하신 분들이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강의 드린 거 김지정 변호사님께서 예, 제가 뭔가 굉장히 전문가인 걸로 착각을 하시고 저를 넣으신 것 같은데 뭐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하나라도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현장에서 쓰실 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들 안내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용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모두들 화면 켜주시고요. 예, 세율 문제 중에 쉽고 간단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국제 간의 협상,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정말 우리는 관세라는 걸로 숫자로 먹이니까 정말 짜증나기 이를 데가 없으나 알 수밖에 없다. 우리가 무역인이라면. 그래서 그래도 이 어려운 내용들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최봉규 영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금 아주 감사하다는 근데 댓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채트가 올라오는 거 처음 보고요. 자, 저희가 마지막 인증샷 하도록 하겠으니까 다들 화면 켜주시고요. 오늘 저희 몇 번째 강의입니까? 두 번째 강의죠. 예, 저희가 두 번째라서 이렇게 할 줄 아셨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들. 예, 그래서 다들 화면 켜주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예, 최봉규 영사님 2번 받으세요. 네,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그 상태로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만 있어주세요. 제가 다음 장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그 많은 내용 강의해 주신 최봉규 영사님과 지난번보다 별로 저조하지 않은 이 출석률 아주 감동스럽습니다. 이게 우등상, 개근상, 그 다음에 차석, 수석의 자리들이 아주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수상자가 많으면 저희 회장님께서 많이 쏘시겠죠. 예, 저희가 그걸 믿으면서 끝까지 6주 놓치지 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사님. 네, 네. 좋은 강의였습니다. 네. 네.